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조발제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굉장히 제정 과정도 힘들었지만 법 자체가 가지는 소비자운동이나 소비자 측면에서의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실천 과제를 주제로 해서 첫 번째 기조발제를 이성환 대표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청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말씀드린 목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의 기본 과제라는 제목, 그 다음에 독립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이 필요한 이유, 세 번째로 금융환경의 어떤 새로운 변화는 주로 요즘 디지털 시대, 그 다음에 고령화 사회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공급 과잉의 시대, 뭐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다섯 번째로 금융소비자보호법 체제의 구조적 과제, 좀 큰 입장에서, 전체적 입장에서 소비자보호법에 대해서, 체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의 구체적 실천 과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 여섯 번째가 뭐 본론에 해당된다라고 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금융소비자보호법률이 시행되게 된 것은 그동안에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추진되었다가 무산되었는데 근본에 이렇게 통과되게 되었습니다. 소비자 단체의 한 사람으로서 금융소비자 어떤 그 분야에 있어서 기념비가 될 입법이다라고 하고, 근본적으로 굉장히 고생들 하셔서 고통 끝에 만들어진 법이다라고 하겠습니다. 뭐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그동안에 계속 주장하였던 금융소비자보호기구가 건전성 감독기구와는 분리되어야 된다, 독립되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런 것이 좀 미흡하다는 거, 그 다음에 소비자 단체의 참여나 역할에 대해서 전체 법 체계에서 너무 미미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뭐 과징금 제도 같은 것이 소비자 단체에서 그동안 많은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만은 또다시 국가 우위, 그 다음에 감독 당국 우위로 해서 과징금 제도가 또 만들어졌다는 거 등등이 좀 문제점으로 지적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의 어떤 우리가 기본 과제로서는 금융산업이 첫째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하는 어떤 그런 산업이다. 예전부터 오래전부터 이 어떤 그 빌려주고 또 빌리는 그런 금융에 있어서 그 차액을 어떤 금융업자들이 받기 때문에 상당한 지식을 필요로 했고요. 오늘날에 있어서는 이것이 이제 금융공학으로까지 발전되어서 굉장히 어려운 전문 지식을 요구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특히 이런 금융 분야에 대해서 일반인이 잘 알기가 어렵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결국 금융 소비자들에 대해서는 우월적 지위를 금융산업에 관련되시는 분들이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있고, 또 이분들은 이런 산업의 어떤 그 이윤을 남기기 때문에 그와 관련되어서 금융학자라든지 금융 뭐 언론인이라든지 뭐 지식인들, 또 나아가서는 감독 당국하고도 아주 밀접한 관련을 맺어서 우리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이것이 하나의 카르텔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거 아닌가, 금융 지식이라는 어떤 전문가 집단을 형성하면서 금융의 카르텔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결국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전성을 강화한다는 것은 금융 사업자가 존속해야 된다는 걸 전제로 하기 때문에 자본주의 사회, 시장경제 사회에서는 최소한의 이윤을 확보를 해야 존속을 하기 때문에 그런 존속에 방점을 두는 건전성이 우선해서 그 건전성이라는 명목하에 여러 이제 금융 관련되는 금융 관료, 금융학자, 금융 언론가들이 결합되어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융
상품의 설계나 금융산업 구조 자체가 금융사업자의 권리나 이익을 상대적으로 고려하지 아니하고 설계되고 시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뭐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소비자와 금융사업자가의 관계에 있어서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문 지식을 중심으로 하는 산업이라는 거. 그 다음에 금융이라는 것은 국가 경제에서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배분하느냐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운용의 안정성이 국민의 경제생활 안정에 직결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국가가 이것을 규제할 수밖에 없는 규제산업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감독과 규제는 뭐 필수적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이와 같은 국가에 있어서는 자연적인 국가 규제에서는 관료주의의 폐해가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요즘 뭐 용어로는 딥스테이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깊숙한 국가가 아주 깊숙이 들어와 있고 그 어떤 깊숙한 국가 역할을 하는 분들이 사적 이해를 또 고려한다라고 해서 딥스테이트라는데 아마 요즘 이 검찰 분쟁에 있어서도 제가 보기엔 이 딥스테이트 문제가 핵심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따라서 이와 같은 국가 규제에 있어서 결국 이거를 시정하고 또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르는 데에는 시민단체의 참여와 감시가 필수적으로 요청된다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금융 전문가의 결국 카르텔 구조가 형성되어서 금융 감독 자체가 본질적으로는 금융 사업자 편일 수밖에 없다. 건전성에서 산업으로서 존속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막 그러는데 이와 같은 카르텔 구조에서 허점이 보였던 것들이 키코 사태라든지 동양시멘트 사태, 그 다음에 LIG 보험 사태, 뭐 DLF 불안전 판매, 최근에 라임과 옵티머스 자산운용 펀드 사태 등에서 봤을 때는 결국 금융감독이 사전적이고 선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제 많은 이런 문제점을 야기했다라고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전성 유지를 우선해서 금융사업의 계속성과 수익성을 보장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와 같은 기득권 구조 내지는 카르텔 구조를 완화시키는 거 약화시켜야 되는 것이 금융산업의 장기적인 발전에도 저는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 법규 국민 모두의 이익을 위한 법령에 의해서 해소될 수밖에 없고 또 그 법령을 뒷받침하는 기구가 필요하다 할 수 있는데요. 그런 기구로서는 독립된 소비자 보호, 금융 소비자 보호 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불공정한 예를 제가 뭐 보험 상품을 들어서 설명하려고 했는데 시간상 그냥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비자 보호와 건정성이 아니고 건전성인데 좀 타이핑이 잘못 쳐졌네요. 그래서 건전성 유지가 됐는데 특히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이게 또 금융 카르텔이 이렇게 형성되는 것이 권위주의와 오랫동안 권위주의가 결국 어떤 기득권 세력의 권위와 이 금융산업에 있어서는 전문성이 결합되어서 이와 같은 사회적 약자를 피지배의 대상으로 삼는 그런 오랜 우리 역사가 아직도 청산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측면이 금융산업에 작용한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세계적으로는 2007년, 2008년에 소위 말하는 리만 브러더스 사태에서 보듯이 여러 가지 금융이 결국 착취적 금융이라는 말도 나오고요. 아까 말대로 이게 또 금융공학을 이용한 구조화 상품이 일반화되면서 이제 많은 문제점들이 이야기되었고요. 그래서 2011년도에 G20 칸 정상회의에서 금융 소비자 보호 상위의 원칙이라는 것들이 가이드라인으로 만들어지고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이 우리나라에도 이미 소개된 바가 있습니다. 금융에 있어서는 금융 소비자를 아까 말도 이 사회라는 것은 결국 서로 다 같이 모든 구성원들의 존엄과 가치가 보장되어야 되기 때문에 금융의 소비자를 단순히 금융사업자의 수익 창출의 대상 다시 말해서 수단으로만 삼지 말고 다 같이
이 공동체에서 번영을 누려야 된다는 행복과 자유를 누려야 된다는 그런 목적적 존재로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게 뭐 철학적 기반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금융회사나 금융관료, 금융학자, 금융 관련 언론인 사이의 기득권 체제를 타파해서 소비자 중심의 금융복규나 금융행정체계의 정립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독립금융소비자보호원의 설립은 이미 뭐 다들 잘 아시다시피 추진되다가 결국 근본에 있어서는 독립된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립하지 못하고 금융감독원 산하에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두는 걸로 해서 그렇게 입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시민단체 입장에서는 독립된 금융소비자보호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독립된 소비자보호원이 필수적이다 생각했고 또 이것이 금융위원회 산하에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 두 기구가 병립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했지만은 그로 인하여 아까 말씀대로 많은 어떤 기득권 이미 어떻게 세력을 형성하고 있는 금융인들로부터 반발에 의해서 추진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 일단 금융소비자보호법부터 만들어서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해서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법이 만들어진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이 지금 같은 이런 것이 하나의 장식적인 어떤 그런 거로 변한다라든지 혹은 이제 뭐 금융소비자보호법이 만들어졌으니까 우리 충분히 금융소비자 잘 보호된다라고 해서 이것이 오히려 금융소비자의 권익이 보호되지도 않으면서 외관상 보호되는 것처럼 보이는 어떤 알리바이로서의 작용하는 것을 우리가 특히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지금 이번에 만들어진 법은 또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것은 행위 규제의 뭐 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건전성과 함께 두 가지 행위 규제, 건전성이 있는데 소비자 보호는 결국 행위 규제의 하나다라고 보는데 그러다 보니까 근본 금융소비자보호법에 행위 규제에 관한 많은 조문들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아마 규제이기 때문에 금융업자들에게는 굉장한 반발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소비자 문제와 행위 규제와는 조금 다르지만 결국 행위 규제에서 가장 핵심되는 것이 소비자 보호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와 같은 만약 금융소비자보호원이 독립된 기구가 만들어진다면은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관료로서 어떤 또 하나의 약간 규제기구로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뭐 위원회 중심으로 이렇게 만들어져서 하고 다만 집행기구만 상임위원장 중심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위기적 구조가 타당하다라고 위원회 구조 하에서 집행기구는 이런 하이라키 구조가 좋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또 뭐 당연히 그 참여에서는 소비자 중심의 어떤 가치관을 아까 말대로 기존의 어떤 금융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하는 어떤 기득권 체제가 아닌 소비자 중심의 가치관을 가진 분들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오늘 주제하고 관련되어서 이제 좀 더 넘어가면은 지금 현재 21세기에 있어서는 금융소비자와 관련되어서 가장 무엇이 문제되는가 해서 제가 한번 인터넷을 서치를 한번 해봤습니다. 서치를 해봤더니 두 개의 큰 그게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디지털하고 AI를 중심으로 하는 디지털 문제하고 그다음 다시 말해서 뭐 후기 정보화 사회 문제겠죠. 하고 그다음에 노령화 이 두 문제가 지금 인터넷에 금융소비자 문제 나오면 가장 핵심 키워드로 나온 겁니다. 뭐 거기에 제가 한번 더 생각하기는 공급 과잉 이제는 더 이상 뭐 생산자 중심이 아니고 모든 것이 소비가 중심이 되는 공급 과잉 시대 됐다라는 것이 금융 환경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뭐 디지털에 대해서는 이미 잘 알고 있으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거기에서 특히 핀테크라는 용어가 이미 우리나라도 이미 한 5년 뭐 넘었습니까? 부터 아주 일반적인 용어로 되고 있는데 금융과 IT 융합이겠죠. 그래서 이것이 지금 정통적인 금융 업자가 아닌 소위 말하는 온라인 업자들이 이 금융업에 이제 뛰어들기 시작하고 오히려 주도권이 지금 잘못하다가는 이쪽으로 넘어갈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대비가 필요하다. 우리 금융소비자 측면에 있어서도 이 분야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겠고요. 또 이와 같은 디지털은 오히려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도 뭐 모니터링이라든지 문제점 파악에 있어서 인공지능을 위한 빅데이터 이런 거 사용하는 그런 측면에서도 소비자 측면에서도 유리하게도 작용할 수 있는 측면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와 같은 그 핀테크 디지털 시대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디지털 디바이더 문제겠죠.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 문제에 있어서 빅데이터라든지 이런 거로 해서 금융정보가 굉장히 보호에 취약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뭐 제일 중요한 것이 디지털 디바이더 문제이겠죠. 그래서 디지털 사회에서 정보기기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정보기기의 소유나 사용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라는 문제에서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에 있어서의 문제. 그 다음에 이 정보기기가 주어지더라도 이것을 다룰 수 있는 어떤 스킬이라든지 금융기기 지식에 관한 문제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취약계층인 노령이라든지 뭐 외국인이라든지 그 빈곤층 이런 데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이걸 금융소비자 측면에서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있다고 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온라인 금융사업자 문제인데 이것이 이번 금융소비자 보호법에는 다행히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 업자라고 해서 P2P 업자에 대해서는 규정이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라고 하지만 그 외에 P2P 업자 외에도 전자금융거래의 경우에 피해 구제에 대한 특별 규정을 둔다라든지 통신과금 서비스에 대해서 규정을 두는 것들은 좀 비록 법률이 없다 하더라도 가능하다면 시행령에 규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통신과금 서비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것이 그 이자제한법 문제가 법적으로도 문제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령화 시대에 있어서는 뭐 지금 이미 우리나라가 고령사회로 이미 뭐 접어들었고 뭐 초고령사회로도 곧 2025년이 되면 20%를 넘는 고령화 인구가 20%를 넘는 이런 상황에 도달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고령 가구에 있어서는 1인 가구가 34.2%, 부부 가구가 33.2%로서 굉장히 독립이고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반면에 고령화 사회에 있어서 고령자들은 상당한 재산은 보유하고 그동안에 축적된 재산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인지나 판단 능력이 저하되고 강한 그 반면에 또 오랜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기 과신이 독단적인 과신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적 고립 및 심리적 고독으로 인해서 다른 금융소비자 계층보다 금융상품 불안전 판매에 노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 사람으로서 결국 뭐 착시적 금융이라고 볼까요? 약탈적 금융 내지는 금융 사기에 매우 취약한 입장이 있습니다. 그것이 자료로도 나타나는 것이 건강한 자료에 의하면은 60세 이상 고령자가 라인펀드 173개 자펀드에 가입된 계좌의 40.6%를 차지하고 있고요. 설정액에 있어서도 46.4%
그리고 60대 이상의 경우가 한 50% 절반을 차지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2019년 8월 7일 기준으로 DLF 개인 투자자 중에서도 60세 이상이 48.4%, 70세 이상이 21.3%를 차지하고 있어서 고령자의 금융 소비자 문제가 매우 심각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미국, 영국, 일본의 경우에도 2018년 자료에 의하면 고령자가 금융 분야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큽니다. 미국인 경우에도 50세 이상이 전체 금융자산의 77%를 보유하고 있고요. 절반 이상이 투자 자문 서비스를 또 받고 있다라고 그렇고 65세 이상은 금융 투자 활동에 참여하는 비중이 49%로서 다른 연령대보다도 많고요. 일본의 경우 2018년대 자료에 의하면은 60세 이상이 금융자산 65% 이상을 투자성 금융자산의 70%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해서 고령자의 금융소비자 문제가 매우 심각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반면에 고령자는 기대 여명이 짧아서 금융상품에 가입하고 또 바로 죽는 수도 있고요. 금융지수 확보가 없어서 젊은 세대에 비해서 매우 취약한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고령자나 은퇴자는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을 정도의 고정 수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높은 수익을 보장하는 상품을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반면에 복잡한 수익 구조, 금융공학에 의한 복잡한 수익 구조는 잘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금융공학에 의한 구조화 상품을 구매할 가능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알다시피 구조화 상품은 굉장히 위험성도 높기 때문에 고령자의 피해가 가능성이 크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반면에 또 핀테크에 아까 말대로 디지털 시대에서 핀테크의 고령자 분들이 디지털 지식이 없기 때문에 디지털 디바이드 문제로 인해서 아주 고령자에게 여러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대면 거래 서비스의 기회가 반드시 고령자에게는 주어져야 된다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지점수의 축소, 금융 회사의 지점수의 축소 등은 좀 고려해 봐야 될 사항이다라고 하겠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공급 과잉에 따른 저성장과 저금리,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날 세계 경제는 저임금에 의한 대량 생산으로 인해서 공급 과잉이 되어서 수요 부족 현상을 나타나고요. 그 결과 투자에 대한 수익률이 저하되고 자금의 수요가 줄어드는 현상입니다. 수요는 또 개인의 소비는 이미지 소비다라고 해서 다품종 소규모 경제로 그렇게 경제가 변합니다. 이것이 금융에도 저는 마찬가지로 봅니다. 아까 구조화 상품이 자꾸 나오는 이유도 결국 다품종입니다. 금융에서도. 그리고 그 아주 한정된 사람만 타겟을 한다는 거죠. 예전 보험이나 대출하고는 성격을 달리한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융상품에 있어서도 단순한 예금에 의한 금리 수입만으로 충분한 수익을 올릴 수 없기 때문에 위험을 부담하여야 하는 투자상품에 투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몰리는 것이 새로 이와 같은 공급 과잉에 의한 금융시장의 현상이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데 있어서는 반드시 상품이 어렵기 때문에 구조화 상품 어렵기 때문에 금융자문 또 사실상 요청되는 것이 맞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소비자 보호 원칙, 공정성의 원칙과 적합성의 원칙, 적정성의 원칙, 설명 의무 등이 더욱 중요해진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융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이해 충돌을 방지와 소비자에게 금융 지식을 보충하여 줄 금융교육이 절실히 요청된다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측면이 지금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충분히 잘 반영되어 있습니다만은 좀 미진하지 않냐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오늘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금융소비자보호법 마무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재의 1분 더 드리겠습니다. 예, 구조적 과제하고 그다음에 개별적 문제인데 구조적 과제 간단히 그러면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일 기능
돈을 규제의 원칙에 의해 가지고 이번에 금융소비자보호법이 만들어졌는데요. 거기에서 뭐 여러 가지 일부 금융 업자들이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건 앞으로 다른 발제에서 나올 테니까 넘어가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이제 또 문제인 게 법률상호 간의 충돌 문제입니다. 이것이 금융소비자보호법이 특별법으로서 만들어지다 보니까 기존의 법률들인 여러 가지 법들, 그러니까 은행법, 보험업법, 자본시장법, 뭐 여신전문법 등 이런 법률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또 소비자 측면에서는 소비자기본법이나 뭐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특수판매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뭐 신용정보법 이런 법들하고의 관계가 과연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소비자 보호에게 유리한 법이 적용된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이번에 또 보면은 금융소비자보호법에 금융소비자의 책무규정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책무규정이 소비자 기본법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걸 본따서 만든 것 같은데 옛날에 소비자기본법 이전에 소비자보호법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비자보호법 시절에는 소비자 책무가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소비자보호법은 소비자를 보호의 대상으로 근본적으로 본다는 거고, 소비자기본법은 소비자를 주권자의 경제생활에 있어서 주권자로 취급하겠다라는 이념 내지는 근본 지도 원리의 그 어떤 차이점입니다. 그런데 금융소비자보호법은 보호법입니다. 그래서 구태여 책무 규정을 넣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 책무 규정이 없더라도 일반적인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소비자가 일정 부분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뭐 당연하다라고 하겠죠. 그런데 구태여 이 책무를 넘으로 해서 소위 말하는 금융소비자에게 피해가 생겼을 때 과실상계라든지 그다음에 처벌에 있어서 또 금융소비자법을 위반한 사람을 처벌하는 데 있어서 소비자적 과실을 문제 삼아서 책무를 문제 삼아 처벌이 완화될 수 있다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비자단체 역할이 강화되어야 된다라는 것은 한데 특히 금융교육이라든지 이런 데에 소비자단체의 대표가 참석하는 그런 것이 명문화되지 않는다는 것이 굉장히 안타까운데 그것은 아마 그 시행령에 뭐 자문이라든지 혹은 그 밑에 산하 전문기관으로 교육기관에 전문기관에 들어갈 수 있는 방향으로 좀 뭐 입법화되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간이 없다니까 그 다음에 특히 슈퍼 컴플레인 영국의 슈퍼 컴플레인인데 정책에 대해서 금융소비자단체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영국 슈퍼 컴플레인 제도를 참조해서 도입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특히 꼭 강조 싶은 것이 금융 취약계층에 대해서 거의 정보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노령자, 그 다음에 뭐 빈곤 계층 이런 데에 대해서 금융소비자보호법에 그 기본 원리라든지 이런 데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규정이 없다는 것이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일입니다. 뭐 고리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지식 부족으로 이런 사람들이 금융 지식이 가장 부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피해가 문제가 된다고 하겠고요. 그 다음에 구조화 금융상품에 대해서도 좀 더 규정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구조화 금융상품에 대한 게 없다는 거. 그 다음에 과징금 문제는 또 반드시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인데 모든 금융소비자들이 그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소송을 하든지 법적 문제를 삼아야 보상을 받는데 그러면 이와 같이 피해는 입은데 보상을 못 받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건데요. 이것이 이제 과징금으로 정부가 그것을 뭐 불법 이득이랄까요? 뭐 이런 걸 민사적 어떤 민사 형태 성격의 과징금으로서 부과하는 것 자체는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용자가 이것이 결국 근본적으로는 금융업자 초과 이득을 얻은 거겠죠. 불법 이득을 얻은 거겠죠. 그러면 그 피해를 본 사람에게
그 불법 이득이 환수되어서 돌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과징금으로 해서 국고에 기속되어 버리고 피해자에게는 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요. 그것이 미국의 CFPB 금융소비자보호청에서는 보면은 그 이와 같은 것을 과징금을 징구해 가지고 그걸 피해자들에게 나눠주는 것을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반드시 우리나라에 도입되어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입증 책임의 전환이라든지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든지 집단 소송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가 있었으니까 말씀을 생략하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OECD나 이런 데 보면 금융소비자에 관한 여러 가지 지침에도 보면은 경쟁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쟁에 대해서도 금융소비자법에서 기본적으로는 좀 선언을 하는 것이 좋았을 텐데 거기에 대한 없다는 것이 아쉽고요. 역시 우리는 시장 경제이기 때문에 경쟁을 통해서 소비자가 보호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죠. 그래서 특히 지나친 어떤 규제가 일국의 경쟁을 제한시켜서 왜곡시킨다면 그 문제가 있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을 넉넉하게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게 방송으로 나가는 거라 제한된 시간 안에 정리가 돼야 돼가지고 네, 제가 시간을 계속 도축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따로 요약은 하지 않고 현재 금융 환경 여러 가지 변화에 대해서 짚어주셨고 그 다음에 이번에 만들어진 시행령에서 좀 더 언급됐으면 좋겠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 탑업하고의 문제, 그 다음에 취약계층, 또 소비자 단체들이 좀 역할할 수 있는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지금 현재 소비자 단체들이 그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든가 입증 책임의 전환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데 그걸 좀 더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주셨고요. 이어서 바로 두 번째 발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발제는 주제 발제가 되겠는데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검토 및 보완 과제에 대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그 고재정 교수님은 선문대학교 법경찰학과 교수님이시고요. 저희가 시간을 좀 넉넉히 드리고 싶은데 한 20분 내로 끝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발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선문대 고재정이라고 합니다. 제가 발표할 것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시행령 검토 및 보완 과제입니다. 먼저 이승원 변호사님께서 앞에 전체적인 이제 금융소비자법에 대한 배경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저는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그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처음 이제 그 주제를 받았을 때 이 내용이 중복되면 어떡하냐 하는 걱정이 좀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앞에서 우리 변호사님께서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설명해 주셔서 제가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한편으로 조금 수월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거는 크게 지금 8개 파트로 지금 잡았습니다. 현행 이제 금융소비자법의 제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입법 예고된 내용에 대한 일반적인 거요. 그 다음에 이제 핵심적인 것으로서 금융상품의 정의, 기타 이제 금융상품 자문업자, 금융상품 판매 대리 중개업자의 등록 요건, 내부 통제, 영업 규제, 금융소비자 보호, 손해배상 책임, 그 다음에 금융위원회 명령권 및 징벌적 과징금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현행 금융소비자법하고 시행령에서 지금 핵심으로 다뤄야 될 내용들이 이러한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먼저 1번으로서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입법 예고에 대한 간단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정은 2020년 3월 24일 했고요. 1년 후 2021년 3월 25일 날 이제 시행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목적은 금융소비자의 권익 강화 및 이제 금융상품 판매업에 있어서 건전한 시장 질서라는 큰 두 개의 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양자가 부딪혔을 때는 금융시장이 건전한 금융시장 질서를 우선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취지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인 배경이라든가 제정 의미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은 90년대 이제 금융거래가 증가되고 금융 겸업화가 진전됐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이후에 2007년 말, 2008년 전에서 이제 금융위기가 왔습니다. 그때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이 금융 소비자 보호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큰 틀로 이제 큰
주제로서 이제 등장을 했습니다. 그 위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금융 사건이 많이 우리나라에서도 발생했고요. 그래서 키코 사건이라든가 뭐 저축은행 후순위채 판매 사건, 그다음에 DLF 사건 이런 것 등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서도 금융 소비자 보호에 대해서 절실한 그런 이제 인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금융 소비자 보호법이 만들어진 계기가 됐고요. 어떻게 만들 것이냐 하는 부분은 이제 그동안 이제 개별 금융법에 있던 금융 소비자에 관한 각종 보호 규정들을 한 대로 묶어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단일 기본법으로 통합하는 데 의미가 있었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부분들이 기업에 있어서 금융회사 등에 있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가 많은 고민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에 따라 주요 내용은 뒤에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그에 따라서 이제 법률 시행령이 2020년 10월 28일 날 지금 입법 예고된 상태입니다. 그 주요 내용은 뒤에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법률과 시행안의 요약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적용 대상에서 기존에 있던 이 개별법으로 있던 은행, 보험, 금융, 투자업, 여신 전문업 이런 것 등이 있었는데 이것을 이제 금융소비자법에 보호법에 포함시켰고요. 그다음에 시행령에다가 이 외 추가적으로 신협이라든가 P2P 업체, 대형 대부업자를 추가했습니다. 진입 규제와 관련해서는 개별법상의 인허가라든가 등록된 부분들은 그대로 그 등록된 것을 간주하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을 이제 시행령 안에 포함시키자고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대출, 모집인, 독립자본업자 등에 대한 등록 요건을 마련했습니다. 세 번째, 내부 통제와 관련해서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내부 통제 제도를 마련해야 된다라고 했고요. 시행령에서 그 구체적인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영업 규제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기본적으로 6대 판매 규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합성, 적정성, 설명 의무, 불공정 영업행위, 부당 권유, 허위 과장 광고 금지 이러한 6대 판매 규제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구체적인 즉 영업 규제와 관련해서 실효성 확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가 그에 대한 이제 그 제도를 일부 좀 시행령을 통해서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상품 숙지 의무와 같은 것들을 둘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소비자 권리와 관련해서 우리 금융소비자법에서 청약 철회권이라든가 유법계약 해지권이 신설됐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시행령 안에 포함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분쟁 조정과 관련해서 기존에 있던 제도입니다. 그래서 금융위 설치법에 그 규정이 있는데 그거를 받아들이면서 일부 이제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 일부 보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감독과 관련해서 이제 징벌적 과징금 제도를 우리가 도입을 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금융상품의 정의와 관련해서 우리가 금융소비자법을 했을 때는 금융상품을 어떻게 볼 것이냐, 다시 말해서 금융소비자를 개념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금융소비자라는 것은 금융거래의 상대방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금융거래라는 것은 금융상품 판매업자와 금융상품을 거래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핵심적인 단어가 여기서 금융상품 판매업자와 금융상품을 어디까지를 볼 것이냐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금융소비자법에 의하면 금융소비자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전문 금융소비자하고 일반 금융소비자를 우리가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금융소비자 보호하는 것은 뭐 특별하게 문제가 없을 걸로 보고 있고요. 다만 좀 신선하게 생각한 것이 이제 전문 금융 소비자입니다. 전문 금융 소비자는 누구냐 했더니 국가, 한국은행, 뭐 기타 대통령으로 정하는 그런 기관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을 과연 소비자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부분은 일단 한번 의심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부분은 그냥 그 계약자의 원칙에 따라서 자유롭게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놔두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느냐. 굳이 이 사람들도 금융소비자라고 포함시켜서 보호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그한 생각을 했고요. 오히려 일반 금융소비자 중심으로 이게 만들어졌으면 오히려 더 좋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을 막연하게 해봤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이제 변호사님이 발표하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취약소비자, 고려용장이라든가 장애인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이제 뭐 예를 들어 이제 페이와 같은 업체들 그런 업체들이 이제 금융 환경에서 굉장한 변화를 초래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하는 부분도 조금 더 우리가 고려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금융 상품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그 예금 투자성, 보장성, 대출성 상품을 모두 포함하고 있고, 다만 포함하지 않은 그 시행령에서 이제 상호 금융, 신협, 그다음에 P2P 업체라든가 신협이라든가 대규모 대출업체까지도 이제 포함시켰습니다. 그렇다면 포함되지 않는 것이 어떤 것이냐 봤더니 이제 농협이나 수협 등 상호 금융하고 우체국이 이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왕 모든 금융 상품을 포함했으니까 이것도 포함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금융상품 판매업자 등에서는 요거는 특별하게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법조문을 읽다 보니까 금융상품 판매업자 등하고 자주 나오는데, 그래서 법조문 속에서 뭐 대통령령에 의한 금융상품 판매업자 등 해서 시행령의 규정들이 굉장히 표현들이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일반 금융 소비자라면 읽기가 조금 혼란스러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찾다 보니까 금융상품 판매업자 등에 대한 개념이 있나 하고 봤더니 저는 못 찾았는데, 여기 오늘 같이 이제 토론으로 참석해 주신 금융위 윤상기 과장님께서 요거 있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저도 확인해 보니까 그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전반적으로 이 금융상품 판매업자 등에 대한 개념을 이 시행령에서 굉장히 다양하게 쓰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것을 조금 더 정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융상품 자문업자와 판매 대리 및 중개업자의 등록 요건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여기 도표에서 보듯이 우리가 등록이라든가 다 돼 있는데, 시행령에서는 지금 붉은색으로 표시한 부분에 대한 것들은 시행령이 이제 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대출 모집인, 리스 할인 중개인, 그 다음에 자문업자, 이런 사람들에 대한 것들은 규정이 없어서 시행령에다가 등록 요건을 별도로 지금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거는 지금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대출 모집인 등록 요건으로서 온라인, 오프라인 공동 요건으로서 세 가지 요건을 표해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온라인 단독 요건으로서 이제 영업 보증금에 대한 예치, 이해상충에 대해서 해결 문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을 조금 더 보완할 필요가 있어서 요거 탑재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독립자문업자 등록 요건과 관련해서는 기존에 있는 자본시장법에 있던 내용들을 그대로 반영하면서 이게 독립자문업자로 가다 보니까 물적 설비라든가 독립성 이런 부분들이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에 이런 부분들을 좀 포함을 시켰다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소비자보호 내부 통제 기준과 관련해서요. 그래서 이 내용도 마치 이제 우리 지배구조법에 보시면 지배구조법 시행령에 그 내용들이 내부 통제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를 가지고 지금 이제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지금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들어오면 사실상 지배구조법에 있는 내부 통제 기준하고 금융소비자법에 있어서 내부 통제 기준은 내용이 약간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도표에 있는 규율 취지를 보시면 지배구조법의 시행령에서는 법령 준수, 경영 건전성 확보라고 되어 있지만 금융소비자법에는 법령 준수, 경영 건전성 확보가 아닌 판매 행위에 대한 관리 책임과 관련된 이러한 내부 통제 기준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적용 대상 범위 이런 것들은 한번 살펴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 시행령에 마련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내부 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뒀고요. 부과 대상 기준 마련 시 준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의무 부과 대상은 우리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 우리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령으로는 정한 자로 법인인, 금융상품 판매업자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다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예외 사유를 시행령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예로 들면 1사에 전속된 대리중개업체의 경우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경우는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않아도 된다. 전사상거래 업체 같은 경우는 3인 미만 이런 것들은 우리가 둘 수 있습니다. 다만 또 하나 이제 특별한 것이 있다면 이러한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한 후에 민원이라든가 금감원 검사들을 통해서 어떤 미흡한 부분을 알게 됐다면 여기에 대한 개선 의무를 지금 부과하고 있다 하는 점을 우리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내부 통제 기준에 대한 포함된 사항들은 우리가 앞에서 봤던 내용하고
지배구조에서 봤던 내용하고 크게 차이가 없고 거기에 따라서 반영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통제 기준에 포함된 사항 보시면 이 고령자 및 장애인의 금융거래 편의성, 피해 방지를 위한 준수 절차, 방법, 기준 이런 것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 소비자에서 이 고령자 장애인에 관한 규정들을 별도로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업 규제와 관련해서 6대 판매 규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자본시장법이라든가 기타 법에 있는 것들이 일부 있고 일부는 없던 것들을 통합해가지고 이제 6개 그런 판매 규제 내용으로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합성, 적정성, 설명 의무, 불공정, 영업금지, 부당 권유, 광고 행위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적합성의 원칙이라는 것은 그 개념은 두 가지입니다. 적합한 금융상품을 권유해서 판매하도록 하는 것. 반대로 이 부적합성은 권유하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는 부적합한 그러한 금융상품은 권유하지 말라라는 의미의 소극적 의미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일단 절차를 보시면 일반 금융 소비자냐 아니냐 그걸 확인하고 그 다음에 면담 질문 등을 통해서 그 사람 소비자의 필요 정보를 파악해서 적합하지 않다 하면 계약 체결을 권유를 금지하는 이러한 형태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예금성 상품의 경우는 원금이 보장되기 때문에 이와 예외로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예금성 상품에서 투자성이 있다면 그러한 경우는 이 적합성 원칙에 마찬가지 적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원칙에 대한 그 논의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원칙이 필요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논의는 있지만 현재 지금 전체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입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것이 적정성의 원칙은 적합성의 원칙이 권유와 관련 있는 경우에 부적합하다면 권유하지 말라라는 원칙이라면 적정성은 권유가 없는 경우에 적용될 것 같고요. 적용 대상으로서 적합성 원칙은 금융상품 판매업자 등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근데 적정성은 거기 금융상품 자문업자의 경우는 제외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것은 시행령에서 적합성, 적정성의 평가 기준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에 따른 평가 보고서 작성 의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세부적으로 시행령 안에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설명 의무가 있는데요. 이 설명 의무는 우리가 금융상품 판매할 때 중요한 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중요한 사항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된다. 이 부분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와 관련해서 보시면 언제 그러면은 설명해야 되느냐 했을 때 계약 체결 권유 시 및 일반 금융 소비자의 설명을 요청했을 때 소비자가 설명 요청하면 설명을 해라라는 건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 조금 무하게 생각했던 것이 오히려 이 금융업자들이 설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라는 사실을 제공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이걸 일반 금융 소비자가 설명을 요청을 하려면 요청 권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들을 알아야 되는데 그 자체도 모를 수 있다라는 거죠. 오히려 그래서 이런 것을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금융상품 판매업자 등이 미리 고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다른 내용들은 그냥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명 의무에 대한 필요성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시행령에는 그래서 이러한 설명 의무에 관련해서 구체적인 내용이라든가 제공 방법 절차 등 그 다음에 그 이해시킬 수 있도록 설명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소비자에게 이해시킬 수 있으려면 금융상품 판매업자 등은 그 상품에 대한 상품 숙지 의무가 있습니다. 충분히 숙지하고 소비자를 이해를 시켜라. 근데 물론 이제 도대체 어느 정도 해야지 이해시킬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어려움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그 관련해서 설명서와 요약서 제출 의무 함께 제공해야 되는 의무들을 설명 의무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공정 영업행위라든가 기타 부당 권유 금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존에 많이 나왔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시행령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세부적으로 이렇게 지금 규정을 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광고 규제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에 이제 개별적으로 이 광고 규제를 했었는데 이러한 광고 규제가 그 혼란이 좀 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금융소비자법 개정을 하면서 광고에 대한 규제도 포괄적으로
한꺼번에 이렇게 정리를 해서 지금 작성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고, 금융상품에 대한 광고 자체는 일단 청약의 위인에 해당되고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세부 시행령안에 많은 것들을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조금 생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해서 이제 그 분쟁 조정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쟁 조정제는 기존에 있는 제도입니다. 기존에 이제 금융 자본시장법도 있고 금융 분쟁 조정위원회 거기에서 이미 했던 제도들을 그대로 지금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받아들이면서 일부 필요한 것들 우리가 좀 보완을 했는데 특별히 이제 우리가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일반 금융 소비자가 소액 분쟁 사건에 대한 특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액 분쟁 사건이라는 것은 여기서 2천만 원 이하의 분쟁 사건 이렇게 되는데 아마 2천만 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소송에서 소액 사건의 경우 2천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 은행에서 우리가 이 소비자 보호 한도가 5천만 원으로 돼 있으니까 오히려 5천만 원이 더 적당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액 분쟁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제 소송 전치주의, 소액 조정 전치주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처리하는 것들이 특별한 제도가 있고요. 그 사이에 그러한 조정이 진행되는 사이에 그 소송 중지도가 우리가 돼 있다는 거 이런 정도로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분쟁 조정위원회 구성 이런 부분들은 제가 뭐 특별하게 설명드릴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성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시행령에서 많은 것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분쟁 조정의 신청 및 해결 절차 이 부분도 신청은 누가 하고 또 신청하는데 어떤 서류가 필요하고 하는 것들은 여기서 제가 특별하게 언급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은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해서 이제 청약 철회권이 있고 특별히 이제 위법계약 해지권을 도입을 했는데 그 청약 철회권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언제까지 처리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출성 상품은 14일 이내, 보장성은 15일 이내, 투자성은 7일 이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장성 15일 이내 이렇게 되는데 현재 우리 상법에서 보시면 이 보장성 상품에 대해서 청약 철회 기간은 30일 내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는 이제 15일 내에 되어 있고 그런데 이제 저는 투자성 상품에서 7일 내 이내 이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투자성 상품은 우리가 보험보다 더 어렵습니다. 투자성 상품에 대해서 파악하는 것은. 그렇다면 오히려 투자성 상품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신중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그 기간을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위법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이러한 요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그 페이퍼를 참조해서 살펴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약 철회권하고 위법계약 해지권에 대한 내용들은 뒷부분에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이런 건 좀 살펴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융위원회 명령권 및 징벌적 과징금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금융위원회에서 우리가 시정조치와 관련된 거죠. 시정 중지 명령을 내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약 체결의 구원율을 금지하거나 계약 체결을 제한,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 그러한 명령을 내릴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시행령에 자세히 적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하게 언급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있는 게 이제 징벌적 과징금에 대한 것인데 이거는 이제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를 충분히 보호하고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을 때 이제 금융회사 등 금융상품 판매업자 등에게 징벌적 차원에서 과징금을 무겁게 부과하겠다라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 부과 기준을 보면 이제 수입이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의 50% 이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금융 그 상품 판매업자 입장에서 보면 이거 너무 부담스러운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지만 안 하면 됩니다. 그래서 안 하면 되는데 그런 일들을 이제 하니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말 그대로 징벌적 과징금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부과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것은 금융 소비자 보호라기 보호 차원이보다는 국가에서 이렇게 과징금을 부과해서 하지 말라 사전적인 의미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이 금융 소비자 보호라는 측면에서 보시면 징벌적 손해배상 쪽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집단 소송이라든가
지금 현재 우리가 인정되는 소비자 단체 소송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보완해 가지고 손해배상 집단 소송 제도로 도입을 조금 신중하긴 하지만 아직은 조금 어려움이 있지만은 실은 신중하긴 하지만은 그런 부분을 좀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해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징벌적 과징금인데 부과금 산정 기준 이런 부분들은 시행령에 잘 정리가 돼 있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설명드릴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 정도로 하고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검토를 전반적으로 해주셨고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꼼꼼하게 잘 짚어주셨고요. 그중에 좀 보완됐으면 좋겠는 내용들 굉장히 중요한 여러 가지 제안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토론하시면서 내용들 좀 더 보완하시고 정리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바로 지정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장은 국민대 법학과 교수님이신 한창희 교수님께서 맡아주셨고요. 저희 금융소비자들을 위해서 여러 포럼 때마다 많이 와서 도와주셨고 활동을 같이 많이 해주신 분인데 전자가 앞에 붙어서 너무 아쉽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바쁘신데 이렇게 시간 해주셨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성환 대표님이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검토와 관련해 소요를 말씀하셨는데 뭐 저도 금융소비자보호법 회장을 한 게 2013년이기 때문에 뭐 그 전부터 제가 집행부에 회장단에 있어가지고 벌써 10년 이렇게 돼가지고 저도 소요를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판이 곧 출간될 예정인데 거기에서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이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시행으로 금융회사의 영업행위 규제에 관해서는 큰 틀은 잡혔다고 생각한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2010년 최초로 법안이 마련된 이래 약 10년간 모든 관계자의 노력의 산물이고 다음 과제는 우리 이성환 대표님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 금융감독 체계의 개편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썼습니다. 근데 지난해 5월 우리 소비자 권익 포럼에서 여기 계신 우리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이성환 대표님도 계셨고 우리 금융위원회 과장님도 계셨는데 그리고 뭐 지금 인터넷으로 지금 미국에서 듣고 계시는 양세정 교수님도 인터넷 사진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우리 금수법 과장님과 함께 이 금수법 통과를 위해서 삭발하자 그랬었는데 여튼 이번에 공포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토론 사유를 맡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하고 또 답은 현장에 있다고도 합니다. 모법과 함께 금융소비자 보호 규범을 이룰 시행령이 완벽한 내용을 갖추도록 좋은 토론 부탁드립니다. 우리 운영위원장님께서 소개하셨고 워낙 저명하신 우리 토론자분들이기 때문에 소개는 안 드리고 저 있는 쪽으로 해서 약 8분 정도 지금 좀 늦어져 가지고 8분 정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발제자분들이 지금 공부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 토론을 들으시면서 그간 발제에서 좀 생략한 부분 이것도 좀 말씀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예, 토론 시작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토론을 맡게 된 건국대학교 법전원의 서종희라고 합니다. 일단 이성환 변호사님의 기초발제 및 고재종 교수님의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듣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보통 민법하고 소비자법을 공부했지만 이제 금융소비자와 관련된 법을 좀 공부한 적이 별로 없었었는데요. 이번 기회로 조금 관심을 갖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 금융위 관련해서 금융상품 광고 관련해서 한번 용역을 한 적이 있었었는데요. 그때 잠깐 좀 광고에 대해서 좀 눈여겨봤던 적이 있는데 이번에 또 제정안부터 시작해서 들어갔던 부분에 좀 반가운 마음도 좀 있었습니다.
일단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저의 토론 과정에서의 질문이 우문일 수도 있지만 전문가인 고재종 교수님께서 현답을 좀 기대하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금융소비자는 일반 소비자하고 좀 특수성을 갖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컨대 일단 정보비대칭성 측면에서 금융공학 등을 이용하는 정보비대칭성으로 인한 격차가 다른 일반 소비자에 비해서 훨씬 더 커지는 느낌이 있다는 점을 좀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합리적이고 아니면 비합리적이라는 양자의 견해도 있겠지만 금융상품의 경우에는 합리적인 소비자도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합리적인 소비를 할지라도 상품 자체의 구조가 워낙 복잡하니까 무관심한 게 훨씬 더 현명할 수 있습니다. 소위 소비경제에서 말하는 합리적 무관심이 여기서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애당초 비합리적인 소비자는 이런 금융상품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에 다른 상품에 대해서 금융상품은 합리적 무관심과 비합리적 무관심이 같이 병행되는 상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상품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가 문제되는 거고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정보를 지나치게 많이 보여줍니다. 정보 과부하 현상이 발생하는 거고요. 그리고 선택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선택 과부하 현상이 발생합니다. 결과적으로 정보 과부하와 선택 과부하에 대한 그 위험성은 다 소비자가 이제 떠안는, 소비자를 위해서 한다고는 하지만 오히려 그게 더 역행하는 부분도 있다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소비자는 기본 옵션에 집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거 하려고 하니까 두려움이 나올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금융상품의 판매자가 갖춰놨던 그 기본 상품, 기본 옵션이 가장 안전하다는 생각에 좀 착각에 빠질 수도 있고요. 그걸 또 악용하는 케이스들이 좀 등장하는 게 우리 지금 금융상품이 가지고 있는 좀 위험성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이제 상품 권유를 할 때 일반적으로 금융상품의 경우에는 판매자가 이제 제조 그 상품을 이제 기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시행령에서도 상품 판매자가 숙지 의무가 있다라는 것도 좀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본인 스스로도 설명은 해야겠는데 내용 상품에 대한 이해를 못하니까 그냥 반복해서 그냥 형식적인 그러니까 금융상품이야말로 설명 의무가 형식의 실질을 지배하는 전형적인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딱따구리처럼 아니면 결과적으로 나무만 쪼는 것과 똑같이 결과적으로 이 금융상품에 대한 판매업자가 지금까지 상품의 구조를 정확하게 인지를 못한 상태에서 설명만 계속 반복하다 보니 소비자는 더 어렵게 왜냐하면 이해를 못한 사람이 설명하면 소비자는 더 어려워지는 게 일반적인 것 같고요. 그런 난제를 좀 해결하려는 시도였다는 점에서 상당히 좀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었나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금융상품의 특수성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설명하고 있었었는데요.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시행령에서 설명 의무와 관련해 가지고 좀 바람직한 방향 중에 하나가 고재종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 부분이 무엇이냐에 대한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번에 시행령이 핵심 설명서를 부가 첨부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핵심 설명서에 담은 부분이 중요 부분이다. 이게 스스로가 이제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핵심 설명서가 어느 정도 잘 활용하는지에 따라서 핵심 설명서가 중요 부분으로 이제 포함될 수 있다라는 하나의 계기가 될 것도 같고요. 예전에 공정위하고 이제 표준계약서, 표준약관 하면서도 표준약관 맨 첫면에 중요 부분에 대한 내용을 넣어놔라. 조문 자체를. 그렇기 때문에 표준약관에서도 중요 부분이 명확하게 보여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번 계기로 시행령에서 담고 있는 핵심 설명서가 이 약관에서 가장 중요 부분이라고 하는 부분을 보여주는 하나의 방증 자료가 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 있고요. 또 나아가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 핵심 설명서와 관련된 설명 의무의 정도까지에 대한 부분은 향후 이제 시행령에 대한 운용 과정에서의 장단점이 좀 드러날 것 같고 계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구체화 작업이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다음으로 이제 청약 철회하고 위법 계약 해지입니다. 일단 제가 이제 고재종 교수님의 그 페이퍼도 그렇고 이제 언론에서 나왔던 부분도 있었고요. 이제 오해의 소지가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위법 계약 해지랑 위법계약 해지권, 그다음에 위법계약 해지 요구권이 조금은 다른데 언론에서 이제 위법계약 해지권이라는 용어를 좀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용어 사용에 대해서는 좀 자유로울 수 있겠지만 우리 금소법에 있는 48조와 관련된 내용 자체는 위법계약 1항은 해지 요구권 같습니다. 그 해지권인데 수락하고 승낙 거절하고 이런 부분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제 금소법에서 말하고 있는 부분은
해지 요구권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1항과 2항이 명확히 다릅니다. 2항은 해지권이라고 되어 있고 1항은 해지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 부분의 내용이 나온다면 해지 요구권이라는 용어를 좀 사용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결과적으로 해지 요구권과 해지권의 차이점을 좀 구별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고 해지 요구권은 형성권적 성격보다는 청구권적 성격이 더 강하다라고 하는 측면이고 그래서 이제 권리 행사적 측면에서도 좀 차별화를 시켰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약 철회와 관련해 가지고 고 교수님의 뭐 페이퍼에서도 명확히 잘 나타난 것처럼 이번 시행령 안에서는 두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계약 체계로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이 발생하여 원본 반환이 어렵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또 하나가 투자자가 청약 철회를 위한 숙려 기간 없이 즉시 투자하려는 경우 아까 고 교수님께서도 이 부분에 조금 시간이 없으셔서 생략한 것 같은데요. 첫 번째 거는 전상법 이제 관련된 17조 제2항하고 동법 시행령 21조에서도 비교 평가해보면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데 두 번째 거 투장 상품의 청약 철회 기간이 짧았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투자자가 청약 철회를 위한 숙려 기간 없이 투자하겠다라고 한 경우에는 오히려 청약 철회권 자체도 날아가게 되는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청약 철회권의 포기량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물론 유권 해석을 통해서 투자자가 청약 철회 기간 없이 숙려 기간 없이 즉시 투자하려고 했다라는 부분을 엄격하게 해석하면 소비자를 보호할 길도 열리지만 해석이라는 한계를 고려해 본다면 이게 조금 청약 철회라고 하는 거에 그 포기로 연결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지 않아. 기간도 짧다라는 것도 있지만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상품과 관련된 소비자 보호에 미흡할 수 있는 문제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두서없는 토론이 됐지만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토론을 맡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최혜선입니다. 우선 이 금융소비자보호 시행령 제정안에 대해서 토론을 맡게 돼서 저도 매우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서 그 발제자 두 분께서 발제해 주신 내용을 보면 이 시행령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금융소비자 보호를 에 대한 내용을 최대한 많이 담기 위해서 관계 당국이나 또 관련 단체들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 시행령 제정안에서는 금융권이 취급하는 상품들, 특히 법에서 열거되지 않은 상품들을 최대한 포함을 시켜서 그 시행령의 적용 대상으로 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온라인 상품을 취급하는 사업자에 대한 등록 요건을 신설하고 그리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내부 통제 기준을 규정하였다는 점 그리고 금융 판매 대리업이나 중개업자의 소비자 보호 관련 준수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노력들이 보여집니다. 이렇게 금융 분야에 있어서 소비자 보호를 최대한 하려고 이렇게 그 시행령안을 많이 최대한 담아냈는데, 근데 이 안에서 보면 혹시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어느 측면에서는 일부 간과하고 있는 문제들은 없는지를 저는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행령 제정안이 금융 소비자를 보호를 목적으로 굉장히 비교적 촘촘한 규정을 만들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특히 대상 사업으로 포함시킨 사업 구조들이 핀테크 분야 같은 금융 분야에 있어서 신산업 분야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신산업 분야들이 그 사업 구조를 보면 우리 개인 정보를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또 정책적으로 마이데이터 산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마이데이터 사업 중에서도 금융 분야를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 마이데이터 사업 분야에서도 역시 금융 정보, 개인의 금융 정보를 최대한 활용해서 하는 사업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런 기술적인 환경뿐만 아니라 코로나19의 상황 등과 같이 우리 사회적 상황도 이런 비대면 디지털 금융으로 변화하고 있어서 이 사업 구조에 있어서 개인 정보의 활용에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철저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우리 시행령 안에 52조를 보면 민감 정보와 고유 식별 정보 처리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 52조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금융상품 판매업자의 등록에 관한 사무, 그리고 금융교육에 관한 사무, 금융교육협의회에 관한 사무, 뭐 이런 등등에 대해서 필요한 경우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은 민감 정보나 고유 식별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데, 그러한 정보들이 무엇인가 하면 건강에 관한 정보, 유전 정보, 범죄 경력 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주민등록번호 등등 이런 것들을 처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금융교육에 관한 사무 외에 그 이하에서 분쟁 조정이라든지 감독 업무, 명령권에 관한 사무, 검사에 관한 사무들도 역시 규정하고 있어서 일부분 그런 정보들이 필요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 그 사무 영역도 있겠습니다만, 특히 2호, 3호, 4호에서 언급하고 있는 교육이나 교육협의회에 관한 사무를 할 때 이런 범죄 경력 정보라든지 건강에 관한 정보, 유전 정보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할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런 범죄 경력 자료나 유전 정보 이런 것들은 형사사법기관에서도 이미 수집을 하고 있고, 그 정보들은 이미 거의 빅데이터화 되어 있고, 이러한 형사사법기관에서 이런 정보 수집도 순기능도 있고 역기능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금융 분야에서 이런 정보 수집과 활용이 어떤 순기능이 있을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특히 이제 앞으로 최근 또 접하는 뉴스들을 보면 개인의 금융 정보를 분석해서 성향을 분석하고 어떤 조금 전에 서정희 교수님께서 설명에 대한 그 문제도 강조를 해주셨는데, 설명을 이렇게 잘 하고 최근에 또 불안전 판매가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불안전 판매를 완벽 차단하기 위해서 AI를 활용하고 이렇게 완벽한 개인적 상황에 맞는 상품을 추천하는 상품을 이제 금융사들이 기술을 적용하려고 한다는 뉴스를 접했는데, 이 부분에서도 역시 개인에 관한 금융 정보가 많이 활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열심히 만든 이 시행령 안에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오히려 소비자의 권리를 조금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검토가 필요해 보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발제자나 아니면 오늘 와 계신 금융위원회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어서 그러면 제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금융과 행복 네트워크의 의장 정은영입니다. 지금 오늘 제가 보니까 토론자와 그 발표자 분들께서 거의 다 법학 전공을 하셨는데요. 저는 좀 유일하게 금융 소비자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금소법이 9년 전에 통과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할 때 처음 입발부해서 9년 동안 이 모습들을 쭉 보면서 올해 한 해가 가장 좀 감격스러운 일이 있었다면 금소법 통과와 또 시행령이 이렇게 마련되는 그런 자리였고, 또 이렇게 토론을 할 수 있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일단 여러 가지 법령에 대한 그 여부에 대한 것들은 우리 이서관 변호사님과 고재중 교수님, 그리고 또 한창희 교수님과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자세히 해주셔서요. 제 역할은 아마도 저는 우리 한창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악마의 디테일 해답은 그 현장에 있다라고 활동을 하다 보니까 금융 소비자와 금융 회사들을 만나는 일들이 많아서요. 그 접점에서 이 금소법 시행령을 두고
논의되고 고민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몇 가지 시간상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몇 가지 초점을 두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청약 철회권이랄지 아니면 내부 통제랄지 징벌적 과징금에 대한 이야기는 앞에서 많이 논의가 되셨던 부분이라서 빼고 일단 그 이성환 대표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건전성과 영업행위 규제에 이해 상충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미국이나 영국이든 다 금융소비자와 건전성 규제를 한꺼번에 하지 않는다. 그래서 독립된 금융소비자의 어떤 보호기구가 필요하다는 것에 저는 기본적으로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러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현재 이제 금감원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도 여러 가지 기구들을 그 기구 확장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열심히 하고 계시긴 한데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을 가지고 그렇지만 조직의 어떤 새로운 확대라는 것이 항상 늘 좋은 것은 아니고 늘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 놓으면 그 수단이 잘못된 적은 없고 역사상 사람들이 그 역할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기구의 독립성을 계속 논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거기에 어떤 역할들의 사람들이 배치되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앞으로 계속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금소법 시행령과 관련해서 저는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 금소법이 금융소비자에게 정말 어떻게 보호하고 이익을 주고 금융회사들에 대한 신뢰감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체제로 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할 때 그중에 하나의 역할은 지금은 고령화 시대이고 초저금리이고 또 구조화된 복합된 상품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금융소비자에게 금융교육을 한다는 것은 주요한 내용을 알게 할 뿐이지 잘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는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금융교육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들을 하시지만 금융교육은 기초이해력에 대한 살아가면서 기초이해력에 대한 부분인 것이지 이 자신의 자산 관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상품과 서비스를 선택하고자 하는 의사결정을 잘하게 하는 데는 역부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금소법에서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이 독립자문업자들, 독립금융자문업자들의 활성화 방안을 금소법 시행령에 어떻게 담을 것인가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서요. 이에 대해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독립금융자문업자에 대한 것은 3월부터 시행이 아니고 9월부터로 알고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은 왜 그러냐면 금융 그 업자가 아니고 또 거기에 관련된 법인 회사들이 아니기 때문에 금융 상품에 대한 수수료만으로 영국처럼 진행이 돼야 되는데요. 우리나라는 수수료만으로 이익이 잘 창출되지 않고 또 그렇기 때문에 시행령에서 법인으로 1억 원이라고 했지만 현장의 전문가들과 제가 논의해 본 결과는 아무도 등록 안 할 거다라고 되어 있고 그 이유는 수익성이 없을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독립금융자문업자들이 시장에서 금융 전문가로서 어떤 역할을 해주느냐가 금융 소비자들에게 되게 중요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에 담고 있기 때문에 그 법률 안에서는 되게 크게 이야기를 되고 있지만 사실 법률 제12조 6항 같은 데 근거해서 시행령에서는 이런 법인에 국한하지 않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개인 베이스가 등록을 할 수 있고 그러나 아무나 등록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영국처럼 또 프로페셔널 에틱이랄지 이런 전문성과 윤리 기준을 가진 전문성 자격 관리 기준 이런 것들을 금융위가 논의해서 그런 것들을 컨트롤 타워로 이제 역할을 초창기에 영국처럼 해가지고요. 그 시장에 실제적으로 금융 소비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독립금융 자본업자들을 만들어 배출해내고 또 그들이 잘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의 어떤 역할들을 좀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시행령 안에 그 부분이 좀 구체적으로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요.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저희가 정리를 해서 한번 논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지털 금융 환경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사실은 디지털 금융은 모든 금융 소외 계층과 이런 어떤 격차들을 줄이기 위한 기술 혁신이 그 의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훨씬 더 이 격차들을 늘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따로따로한 법을 어떻게 만드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사실 이제 이런 부분들은 금융 소외의 범위를 줄이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금소법에 충분히 시행령에 담고 있지 않는 부분이지만
이 나름의 금융 교육에 대한 것이 10년 동안 우리가 너무 열심히 해왔지만 법 체계 아래 처음 들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아래서 이런 문제들을 좀 해결할 수 있을까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이제 업계의 고민들은 사실 당장의 3월부터 본인들이 늘 금융 소비자 보호 체계를 잘 갖추고 있고 잘 한다고 했지만 막상 공고 기준으로 할 때와 가이드라인과 법에 위촉됐을 때 당장 문제가 됐다고 생각했을 때 그 고민들이 상당히 큰데요. 헷갈리지 않게 해주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은 뭐냐면요. 이거 처음에 설명문만 있는데 적합성, 저촉성 같은 것들은 괜찮나요? 그러면 얼마나 비용을 들여서 우리가 금융 소비자 보호 체계를 마련해야 되나요? 이런 고민들 이러다가 또 많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아닙니다. 앞으로 점점 더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강화될 것이니까 처음부터 그냥 비용을 많이 들인다 생각하고 기본 세팅을 잘 해주세요라고 저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 방안을 회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보다는 금융 소비자들을 위해서 소비자 지향적인 관점으로 모든 설명의 의미와 핵심 설명서 이런 것들도 아다르고 어다르는 측면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는 그런 것들에 대한 논의들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금융회사를 좀 공고하는 이런 역할들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이렇게 말씀이 좀 길어진 것 같아서요. 일단 저는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독립자문업자들의 활성화를 위해서 금소법 시행령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법안의 근거나 시행령, 금융위 고시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허유경 변호사님 말씀을 들으시고 그다음에 우리 고 박사님하고 우리 이성환 대표 말씀을 들으시고 마지막에 우리 윤상기 과장님 말씀은 제일 마지막에 듣도록 하죠. 예,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소비자 시민모임 허유경 변호사라고 합니다. 저는 몇 가지 쟁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선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적용 대상 확대와 감독 영역 확보의 문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제정 취지는 은행 등 개별 업법으로 규율하던 기관별 금융규제 방식을 기능별 규제 방식으로 바꾸면서 소비자에게 동일한 리스크를 야기하는 금융상품과 금융회사는 그 기관의 명칭, 설립 형태 등을 불문하고 동일한 규제를 하기 위해서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취지에 입각해서 시행령은 이제 최대한 이제 법 적용 대상을 확대해서 금융회사를 여러 가지를 이제 열거를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신협이라든지 P2P 업자, 대부업자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점과 관련해서 이제 시행령에서는 신협 이외의 상호금융, 예를 들면 농협이라든지 우체국 등과 같은 그런 대상들은 이제 제외하고 있지만 이러한 기관들도 결국에는 금융기관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그들도 이제 금융상품을 취급하고 있는 이상 이제 금융상품을 불완전 판매했을 경우에 소비자에게 발생하는 리스크는 같다. 동일하므로 차후에 이런 기관들도 금융소비자 보호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그런 방향으로 시행령을 포함돼야 될 것으로 이제 제안 의견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금소법 시행령은 기존에 이제 규율하지 않았거나 규율 대상으로 포함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업자들을 이제 금소법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대출 모집인, 리스 할부 중개업자, 카드 모집인, 독립자문업자 이런 여러 가지 소규모 또는 개인의 그런 업자들도 이제 그 금소법의 규율 대상에 포함되는데 그리고 또 나아가서 이제 기능별 규제가 적용되면서 네이버라든지 카카오 등과 같은 포털 사업자들도 실제로 이제 그 금융상품 중개 또는 판매와 같은 그런 행위를 영업으로 할 경우에는 이제 금소법의 적용 대상으로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존에 이제 이런 새로운 형태의 그 업자들이 이제 금감원 금융위의 감독을 받게 되는데 기존에는 이제 금융위 금감원의 검사 감독을 받았던 금융회사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은행, 증권사, 보험 등과 같이 이제 금융위 인가를 받고 일정한 자본금 요건을 갖추고 있는 그런 금융기관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관들은 이제 기존에 이제 금융위 금감원의 건전성 감독도 받고 건전성 감독과 유사한 형태의 어떤
검사 기법을 이제 계속 받았던 거에 비하면은 이제 이런 소규모 업자 또는 개인의 경우에는 기존의 검사 감독을 받지 않았던 기관들이 이제 새로이 이제 감독 체계 안에 들어오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다수 소규모의 업자를 감독하는데 금감원 금융위가 어떤 감독 그 자원이라든지 감독 인력의 측면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해외에서도 그 미국의 금융 소비자 보호 감독 기구인 CFPB가 그 소규모 이제 여러 가지 금융 소비자 관련된 그 업자들을 규제를 하면서 이제 감독 범위가 이렇게 확장을 되면서 감독 인력 부족과 그리고 감독 범위 대상이 불명확하면서 여러 가지 분쟁이 발생했던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금소법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이제 소비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중심의 고위험 상품 또는 민원이 많은 상품 등을 중심으로 해서 테마별 검사를 통해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어떤 감독 업무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그 금소법 시행령 관련돼서 이제 언론 보도를 이렇게 리서치를 해보면은 그 업계에서는 과징금 과태료가 과하다는 그런 견해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의견을 보면 이제 과징금 과태료가 많다 또는 뭐 손해배상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다 그런 의견을 많이 주시는데 과징금과 과태료는 이제 일정한 행정법규 위반으로 인한 어떤 행정적 제재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과징금 같은 경우에는 그 이득 환수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어떤 행정상 의무 이행 확보를 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는 이제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라는 손해배상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과징금이 단순히 이제 뭐 중복적이다 과하다라는 그런 의견을 이제 저희는 반대하는 의견을 드리고요. 그리고 과징금 과태료는 이제 기본적으로 금융위 금감원이라는 그런 감독 당국이 하는 행정 처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입증하기 어려운 어떤 민사 절차라든지 아니면은 절차가 이제 복잡하고 오래 걸리는 형사 민사 절차, 사법 절차에 비해서는 비교적 신속하게 완결되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다른 발제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과징금은 기본적으로 국고에 귀속되는 그런 법률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법 개정을 통해서 과징금이 국고에 귀속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어떤 소비자 피해 보상에 사용하는 어떤 기금으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향후에는 이제 개정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네, 시간이 다 돼서 이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방금 우리 그 고재종 박사님께 질문이 있었던 것 같은데 고재종 박사님 먼저 하시고 우리 그 이 대표님 말씀 듣겠습니다. 먼저 제가 설명하다 조금 빼먹은 게 하나 있는데 그 제 페이퍼 43쪽에 그 불공정 영업행위 금지와 관련해서 그 두 번째 보시면은 그 불공정 영업행위 유형 또는 기준에 대해서 금소법 20조 1항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그거 관련해서 대통령령이 지금 시행령에 그 내용이 없다라고 지금 썼는데 그 부분이 원래 20조 1항 그 1항 각 그 시행령 15조 6항에 보면 20조 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해서 해당하는 행위는 해서는 안 된다 해서 그 내용이 열거는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법 조문의 20조 2항에 보면 그러니까 금소법 거기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행령에도 그 금소법 20조 2항에 해당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 거기에 대한 유형 기준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표현은 없고 단지 이제 20조 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해서 그 유형을 열거했습니다. 내용은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전문가라든가 이런 분들은 뭐 다 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일반인들이 보면 야 여기 20조 2항 대통령령에 한다라고 돼 있는데 시행령이 아무리 찾아도 그 내용이 없다라고 이제 막연하게 일반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어려움이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별 내용은 아닙니다. 별 내용은 아닌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조금 더 좀 세밀하게
다뤘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 48쪽에 있는 거 투자자 청약체를 위한 숙려 기간 없이 즉시 투자하려는 경우, 저도 이 부분은 조금 이제 의아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제가 답하는 것보다 오히려 그 윤상기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배경을 좀 아시면 조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유법 계약에 대한 해지권 이렇게 썼는데, 일반적으로 지금 해지권이라고 썼는데 내용을 보면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명칭은 해지 요구권이 맞다고 저도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그다음에 우리 정은영 박사님이신가요? 예, 거기 말씀 중에 이제 교육과 관련해서 좀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생각을 했습니다. 이 금융교육이라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저도 이제 금융법 이쪽으로 이제 열심히 하고 있지만, 저조차도 지금 그 시중에 나오는 금융상품을 다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나온 용어 아무리 쫓아가려고 해도 못 따라갑니다. 그런데 일반인이 그거를 교육을 통해서 따라간다?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교육을 이걸 치중하기보다는 오히려 사전적 사회적 규제 조치로 있어서 조금 더 보완하는 것이 더 좋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 박사님하고 같은 생각을 저도 좀 해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허유공 우리 변호사님 그 페이퍼 뒤에 잠깐 읽다 보니까 일본 이야기를 조금 쓰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거 조금 하면 제가 일본 요거 작성을 하면서 일본은 어떻게 되겠나라고 좀 찾아를 봤습니다. 그랬더니 일본의 경우도 금년 3월에 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본회의까지 통과를 했는데 그 내년에 시행된다고까지는 제가 글을 봤습니다. 근데 들어가서 아무리 만들어진 법률을 찾으려고 막 뒤져도 희한하게 그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도 지금 조금 무한한데, 분명히 신문 기사라든가 이런 데 그거 떠 있습니다. 법률이 통과해, 일본에도 금융소비자보호법이 통과해가지고 일이 만들어졌다. 근데 내용은 우리하고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청약 철회권, 위법계약 해지권, 그 다음에 징벌적 과징금, 손해배상에서 입증 책임의 전환, 이런 부분들이 우리하고 거의 비슷하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내용은 비슷한데, 그래서 내용을 보려고 했더니 그 내용이 지금 현재는 저는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된 기관이라든가 이쪽이 다 들어가 봤는데 찾지를 못해서 그 부분들에 대한 것은 나중에라도 좀 확인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예, 한창희 교수님 저한테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선 좀 빠졌던 내용 중에 금융자문업자, 지금 토론에서도 나왔지만은 이 자문업자가 잘못하다가는 오히려 자문업자도 자기가 생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소비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일 겁니다. 소비자가 금융을 상품을 사봐야 얼마 사겠습니까? 그렇지만 금융회사는 엄청난 금액의 금융상품을 팔기 때문에 결국 또 계속적인 고객이 되고 하기 때문에 금융자문업자가 생기더라도 결국 이게 소비자 편보다는 오히려 금융업자 편을 들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 문제는 좀 심각하게 우리가 잘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또 요즘 전에부터 사고가 많이 발생되는 것이 은행에서 사고가 발생되는데요. 그게 은행에서 사고가 금융사고가 발생되는 이유는, 은행은 근본적으로 국민들이 신뢰를 합니다. 그냥 내 금융 서비스, 여러 가지 송금이라든지 예금 내 금액을 보관해주고 이러니까 신뢰를 하고, 은행이 나를 상대로 자기들이 내 손에 의해서 이익을 가져간다 이런 생각을 하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은행에서 구매하는 상품들을 많이 사서, 특히 투자 상품이라든지 구조화 상품 이런 걸 사서 많은 피해를 보는데, 이걸 막기 위한 한 방편은 지금 법률이라든지 시행령이 조금 부족한 게, 은행 내에서도 이걸 우리가 방커시랑스 나올 때 많이 말씀이 되었듯이 과연 허용할 거냐 했을 때 문제가 되었는데, 지금 어차피 그거는 허용됐기 때문에 파는 거는 좋은데, 최소한도 차이니즈 월이라고 해서 약간은 좀 장벽을 좀 이런 물론 지금도 끼워 팔기 이런 거 못한다 이런 게 지금 정문에는 다 있는데요. 하여튼 그걸 좀 구조적으로 은행의 체계 내지 구조 내에서 좀 막는 차이니즈 월이라든지 이런 제도가 좀 도입돼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는 그 표시광고법하고 제가 이걸 좀 따져봤는데 그 표시광고법보다 좀 미진한 측면이 상당히 있는데 그걸 표시광고법을 그대로 중복 적용을 하실 건지 어떤 건지 이게 특별법이라 이러면 표광법하고 근본적으로 적용 안 된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실무상 이거는 표시광고법보다는 더 보고가 되는 걸로 그렇게 시행령이라든지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졌으면 하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소비자 단체의 참여를 저는 그걸 주장하는 편인데 아까 뭐 기울어진 운동장 뭐 온갖 뭐 카르텔 이야기를 다 나오는 것이 결국 우리 헌법에서도 소비자는 개별적으로 자기 권리를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단체를 하고 자주적인 운동을 할 수 있다고 헌법에 규정되어 있듯이 이 금융 부분에도 거의 관철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아까 말대로 소액이 아니라 다품종 이제 이런 상품이 나오는 이런 상황에 있어서는 상품에 대해서 소비자 단체라든지 소비자 측에서 좀 스크린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상품을 출시하는 것 자체는 또 금융 자유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일일이 다 규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데 그것이 금융감독원이라든지 우리 금융위원회에서 정기적으로 소비자들과 같이 이 상품이 과연 어떤지 한번 스크린을 해서 지금 우리 새로 만들어진 법에는 금융소비자법에는 그 상품 판매 중지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까요. 그것을 우리 소비자 단체라든지 소비자 마인드를 가지신 교수님들과 상의를 해서 실천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쁘신데도 우리 소비자 오리엔티드된 이러한 토론회에 이렇게 참석해 주신 윤상기 과장님,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의 윤상기 과장님 말씀 듣고 마이크를 운영위원장님께 넘기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희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장 윤상기라고 합니다. 예, 먼저 저도 이제 8년 만에 지금 금융소비자법이 지금은 이제 제정이 되고 시행돼서 좀 감회가 새롭고요. 저도 제가 이 법을 이제 처음에 인식하기 시작한 게 제가 아마 서기관 처음 달았을 때 정도인 것 같은데 이건 되다 안 되다 하다가 결국 작년에 이게 됐고 그래서 굉장히 큰 이게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솔직히 작년에도 안 될까 했는데 어떻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이제 올해 9월 1일부터 또 금융소비자과에 이제 부임을 해가지고 또 이제 시행령 제정 작업을 하는데 또 이제 참여하게 돼가지고 이게 굉장히 또 뜻이 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근본적으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좀 증진하는 거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단 금융상품 판매업자들이나 이제 금융상품 자문업자들이 이제 영업을 준수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많이 설명을 해주셨지만은 굉장히 의의가 굉장히 큽니다. 일단 금융상품 판매업자들이 판매를 하려고 하면은 6대 판매 원칙을 해가지고 적합성, 적정성, 설명 의무, 불공정 영업 행위 금지, 부당 권유 행위 금지, 광고 규제 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소비자들한테 또 유리한 청약철회권, 위법계약 해지권, 징벌적 과징금, 판매 제한 명령권, 자료 요구권, 또 이런 게 있고 또 금융회사들한테는 소비자 보호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제가 지금 12월 7일까지가 저희가 입법 예고 기간인데요. 또 여기서 또 나온 의견들을 제가 또 이제 검토를 하겠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많은 의견이 나와서 제가 일일이 제가 답변을 지금 드릴 시간은 좀 없는 것 같은데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청약철회권 얘기가 나오셨는데 청약철회권하고 위법계약 해지권은 좀 다릅니다. 위법계약 해지권은 귀책사유가 금융상품 판매업자한테 있는 거고요. 청약철회권은 그런 위법 요건이 불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상품을 팔고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냥 소비자가 내가 상품을 샀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다시 좀 원상으로 복귀해달라. 라고 했을 때 지금 그거를 이제 보장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회사가 귀책사유가 없기 때문에 전제가 되는 거는 원본이 손실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잘못도 없는데 무슨 펀드를 팔았는데 갑자기 10에서 20%가 확 떨어져가지고 이거 좀 물러야겠는데 했을 때 10에서 20%를 금융회사가 이걸 떠안으라고 하면은 이게 작동이 안 되겠지요. 근데 저희가 근데 또 이제 투자성 상품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게 소비자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고난도 상품에 한정해가지고 이거 내가 좀 청약을 했는데 좀 잘못한 것 같다라고 했을 때 저희가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을 한 겁니다. 단 저희가 혹시라도 나는 그냥 지금
7일의 기간 없이 바로 투자하고 싶으면은 내가 바로 이제 들어가 투자해 주세요. 라고 하고 그때는 청약소리권을 적용하지 않는 그러한 저희가 그 예외 조항을 저희가 반영을 한 겁니다. 여기서 또 이제 많은 지금 얘기가 나왔는데요. 저희가 지금 3월 25일까지 법을 이제 시행을 하려고 하면은 이제 시행령 제정 작업을 해야 되고 앞으로 이제 좀 가야 될 길도 좀 있습니다. 이제 법제처도 갔다 와야 되고 규계위도 갔다 와야 되고 그래서 뭐 모쪼록 저기 소비자 단체 측에서 좀 많은 좀 응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이크가 넘어갔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토론회 같이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갑자기 제가 좌장처럼 마무리를 짓게 됐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들은 아마 거의 다 언급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청약철회권 얘기도 하시긴 했는데 그것도 좀 더 면밀하게 좀 검토를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상품의 특성이 있으니까. 그리고 또 제안해 주신 여러 가지 내용들 중에 그 또 소외 단체 역할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명시적으로 하는 것 이런 것들 좀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 좀 들고요. 금융소비자보호법 만들어질 때도 저희가 국회에서 토론회 하면서 많은 노력들을 했는데 하여튼 시행령도 잘 만들어져서 정말 소비자들에게 실질적인 그런 이익이 되는 법이 되도록 그렇게 갖췄으면 좋겠고요. 사실 이렇게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오래 걸리게 된 배경에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독립적인 기구로 운영하는 그 문제에 있어서 논란이 굉장히 많으면서 시간이 많이 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법에서 이제 그 부분이 빠져 있고 다 이제 아쉬움을 말씀하시는데 지속적으로 그 금융 소비자의 관점에서 시장을 보는 그런 독립적인 기구의 어떤 설립을 위한 노력 뭐 이런 것들도 앞으로 계속적으로 좀 해가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나온 이야기들은 저희가 또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금융위원회에 또 의견을 이렇게 서면으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그 토론에 같이 주관해 주신 전지수 국회의원님 또 금융소비자 네트워크 저희 사단법인 소비자 권익 포럼 모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금융 관련해서 더 좋은 주제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온라인의 생중계로 이제 많은 분들 참여해서 좀 같이 들으셨는데요. 여러 가지 제안 있으시면 저희 금융소비자 네트워크 쪽으로 제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진행하면서 좀 화면이 매끄럽지 못하고 뭐 이렇게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웨비나라고 하는 걸 처음 알게 돼가지고 생방송하고 막 이런 것들 하면서 좀 미숙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보시는 분들 좀 불편한 부분이 있으실 텐데 점점 좀 숙달돼 가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끝내면 되니까. 네네.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포럼 마치겠습니다.